이 중개사무소 명칭입니다. 사무소 명칭. 중개사무소 명칭 보겠습니다.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입니다. mit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 이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행복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이런 거 넣어도 됩니다. 박용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해도 됩니다.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은 간판을 5개 광고물이라고 합니다.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 즉 중개사무소는 간판을 달아야 된다, 안 달아도 된다. 시험에 2번 나왔는데요.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이 법이라는 건 뭐 해라 하지 말라 전부 다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그 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에요. 멋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법이 뭐 만들어지면은 전부 규제한다고, 뭐 하면 안 된다, 하면 처벌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간판은 잘 달고 있으니까 간판 달아야 된다 이런 규정 없다고요. 광고하려고 알아서 달고 있죠. 간판은 안 단 사람 하나도 없는데 간판 달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안 달아도 되는데 간판을 설치했으면 반드시 성명을 표시해야 된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시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무등록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가 이러한 명칭을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 부칙개공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부칙개공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써야 된다.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성명,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시험에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X로 출제됐습니다. 연락처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다니다 보면 간판에 연락처, 등록번호 또는 허가번호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있죠? 의무사항 아닙니다. 등록번호, 전화번호 적어도 위반은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무소 명칭 119페이지까지 했고요. 양가로 3번 5개 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표기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0페이지. 만약에 이런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만약 저런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걸 안 적고 부동산 컨설턴트 이렇게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빨리 고치든지 아니면 철거해라 명할 수 있다.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줄에 행정대집행법 밑줄 치세요.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인데 민사집행법, 행정절차법 X입니다. 양가로 5번 위반시 처벌규정 저 칠판에 다 적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간판 철거 의무 120페이지 맨 밑에 그 박스 안에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이사 가면 다시 안 오려고 이사 갔으니까 이전하는 경우, 폐업,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무소 옮기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없애버리고 옮기는 게 아니라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죠? 대부분은. 그래서 간판 철거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제가 본 경우는 2층에 있는 사무소인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른 사람 들어올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간판 떼려면 또 돈 들어가니까 간판 나놓고 그대로 간 걸 봤어요. 저도 한번 딱.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만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휴업이나 업무 정리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역시 간판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할 의무 없다.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입니다. 표시 광고. 표시 광고.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광고. 5개 광고물 할 때 광고는 간판이라고 했습니다. 5개 광고물. 표시 광고는 뭐냐면 표시 광고는 그 전단지 광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임대문의. 보통 부동산은 우리 지금 책에는 전단지 등의 광고라고 했는데 보통 일반 뭐 식당 같은 경우야 전단지 돌리고 하는데 중개사무소는 전단지 광고보다는 주로 유리창에 써붙이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학원 이게 공실이면 뭐 이 1층에 있으면 1층에 있는 상가들은 비어 있으면 그 유리창에 붙여놨더라고. 임대문의 해가지고 대부분 그 임대문의 이렇게 써붙이는 게 표시 광고입니다. 표시 광고 할 때는 저도 옛날에 중개업을 할 때 충격받은 게 옛날에는 그냥 임대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혀 있었어요. 옛날에 그 핸드폰 전화해보면 누가 전화 받겠어요? 건물주 개업공개사 중에서 제가 실험해보니까 100% 개업공개사더라고요. 건물주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직방, 다방 뭐 이런 거 직거래 사이트니까 손님이 직접 저는 광고 올려놨는 줄 알았어요. 전화해보면 임대인인 줄 알았더니만 100% 개업공개사예요. 직방에 올라와 있는 매물도. 그래서 이제는 건물주 같으면 그냥 핸드폰 번호만 적어놔도 돼요. 지금도 보면 다니다 보면 원룸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주인 직접 임대해가지고 핸드폰 번호 벽에다 써붙이는 거 있어요. 오산 골동이나 저기 뭐 시흥시 같은 데 가면은 정왕역 근처 이런 데를 보면 있더라고요. 주인 직접 임대. 그 핸드폰 번호는 전화해보니까 진짜 주인 직접 받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죠. 전화번호를 노출시키는 거. 지금 건물주라는 거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 사고가 난 경우도 많아요. 전화 와가지고 방 얻는다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건물주면 중개업소에 맡기는 게 좋아요. 중개보수 좀 주더라도 20-30만 원 주더라도 맡기는 게 편하지. 직접 관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건물주라는 걸 일반 사람들한테는 알릴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표시 광고할 때는 이제 반드시 표시해야 될 게 있는데 그냥 핸드폰 번호만 적으면 안 된다.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5개를 명시해야 된다. 성명, 소연 등. 여친 성명이 소연입니다. 소연. 현빈 여친은 손예진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오늘. 그 손예진 저는 좋아해요. 되게 여성스럽고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재수 없다 하더라고. 또 여자가 보는 여자하고 남자가 보는 여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손예진 나오면 절대 못 보고 해. 저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런 거 영화도 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던데 하여튼 와이프는 막 손예진 나오면 텔레비전 돌려버려야 다른데. 그 소연입니다. 제 여친은 소연입니다. 성명, 소연 등. 그래서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이제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가 되립니다. 이거 그냥 임대문의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지금 121페이지 동그라미 2번 밑에 박스에 있는 거 성명, 소연 등 순서는 조금 다른데 이 5가지고요. 우리 프린터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43번에 맨 밑에 있어요. 이게 43번에 맨 밑에 성명, 소연 등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인데 양가로 2번 인터넷 표시 광고. 인터넷 표시 광고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인터넷 표시 광고. 인터넷 표시 광고 하려면 성명, 소연 등 외에 추가로 5개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프린터 25번에 있습니다. 소면 종가형입니다. 소면 종가형. 소재지, 면적, 중개 대상물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 5개를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위에 10가지 외에 여기 5가지 여기 5가지 외에 10가지 외에 추가로 건축물인 경우에는 8개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총사방 개개 입주관입니다. 개개 입주관.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8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 8개가 지금 우리 교과서 122페이지 박스 안에 밑에 박스 안에 6번에 가나다가 있죠. 가나다. 6번에 가나다 이게 총사방 개개 입주관 8개입니다. 위에 1번부터 5번을 하고 6번을 추가로 더 해야 된다고요. 그 건축물인 경우 총 18개를 명시해야 돼요. 이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모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도 9억으로 올려라. 옆에는 9억인데 왜 우리는 7억으로 올려놨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 중개업소 문 닫게 만들겠다. 우리 분야에서 절대 여기는 이용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걸 현수막 같은 거 걸어가지고 그 용인에 그런 게 많대요. 용인에 집값 올리려고 분회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데서 이거는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개공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당한 표시 광고, 즉 허위매물, 미끼매물, 매물도 없는, 예를 들면 월세 50만 원인데 월세 20만 원짜리 있다고 직방에 올리는 거예요. 손님이 전화하면 진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 금방 나갑니다. 택시 타고 오세요. 가니까 금방 제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나갔습니다. 진짜 나갔으면 상관없겠죠. 근데 거짓으로 그런 식으로 올려놨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이 18개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것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보조원 이름을 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원 기재를 하면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보조원 이름을 적으면 담당 실장, 보조원 누구 이렇게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물론 개업공개사가 광고 안 하고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겠죠.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광고하고 보조원 이름을 추가로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그 다음에 성명, 소연 등 그 다음에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것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총사방, 개개, 입주관 같이 시작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왜냐면 이거는 솔직히 단순히 암기해야 돼요. 왜 논리적으로 왜 이걸 광고해야 되냐 이해가 안 된다. 규칙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기억해야 돼요. 성명, 소연 등 같이 시작.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시작. 예,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양가로 3번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는 겁니다. 그게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맨 밑에 123페이지 맨 밑에 있는 가짜매물, 미끼매물 올리면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맨 밑에 3번에 박스 중개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2번 중개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저도 옛날에 아파트를 3억 더 비싸게 시세보다 3억 비싸게 내놔봤어요. 중개업소에. 그럼 중개업소에 이거 너무 비싸서 접수 못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접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시세보다 3억 비싸게 내놓으면.
제가 해보니까 직접 해보니까 받더라고요. 접수.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소리가 사장님 이거 3년 안에는 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랬더니만 지금 3억 더 싸게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팔려야 거래가 되니까 최소한 3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급하시면 가격 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안 됩니다. 이러면 손님 재수없다고 뭐 이런 개업공개사가 다 있냐 하고 다른 데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접수는 받아요. 그 받아놓고 손님 자꾸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 저는 가슴에 부풀더라고. 이게 팔릴까봐 3억 비싸게. 근데 팔라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셀링 포인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맨 먼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3억 비싼 거 보여주고 나서 사장님 사실 좋은 거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데 받다 말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사장님한테만 너무 착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절대 받다 말하지 마세요 하고, 아까 3억 비싼 거 봤죠? 이거 3억 더 싼 거 본다고요. 그럼 해요 안 해요? 뭐 하겠어요? 비싼 거 하겠어요? 싼 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면 맨날 데리고 오는데 계약은 안 돼요. 짜증나 죽겠더라고. 맨날 그 보여주는 것도 힘들죠. 집 보여주려면 남이 집 보러 오면은 좀 신경 쓰이잖아요. 또 그거 좀 치워야 되고 있는 그대로 있을 수도 없고 옷도 입어야 되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계속 데리고 오기만 데려오는데 거래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 뭐 그 일부러 개업공개사가 아예 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게 우리 컴퓨터 모니터링 모니터 화면 지켜보고 있는 게 모니터링이죠. 저 거의 매물 올리는지 관찰하는 거 감시하는 게 모니터링입니다. 텔레비전 화면 모니터 화면 이런 말 하잖아요. 자, 모니터링을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누가 한다고요?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어를 밑줄 치놓으시고요.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등록관 정의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그 국토부 장관은 동그라미 2번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야 되고요. 3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따라야 되고 안 따르면 동그라미 4번 125페이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냐면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한방, 뭐 닥터 아파트 이런 거 포털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법인이기 때문에 100만 원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모니터링을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데 4군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1번 공공기관, 2번 정부 출연 연구기관, 3번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모니터링은 맨 밑에 동그라미 7번 박스 안에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밑줄 치시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126페이지 동그라미 니은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 구분에 따른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기본 모니터링은 박스 안에 1번 매년 12월 말까지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모니터링 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해당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밑줄 지노세요. 박산에 30일, 15일 숫자들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얼 국토부 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 정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 및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시도의사 및 등록관 정 등은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1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 통보입니다. 자, 모니터링 절차 조금 전에 읽어본 걸 다시 적습니다. 모니터링 절차입니다. 모니터링은 원래는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위탁합니다. 모니터링 수탁기관이 되겠죠. 위탁을 받은 기관이, 위탁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탁기관, 위탁한 사람 쪽에서 보면 위탁이란, 맡기는 쪽에서는 위탁, 맡아서 하는 쪽에서는 수탁이라는 말을 쓰죠. 모니터링 수탁기관이 모니터링을 수행하려면 먼저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을 다시 적습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건데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매년 12월 31일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1번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나면 그 결과 보고서를 역시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기본하고 수시가 있었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아까 밑줄 치지 않았어요. 그 126페이지 두 번째 박스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 다음에 이거 그림 안 그려도 제가 프린트 내드리겠습니다. 그림 그려놓은 거.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이 제출받은 결과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 가지고 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보내 가지고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 요구를 할 수 있고,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10일, 30일, 15일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죠. 모니터링 절차 조금 전에 읽어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아닌 자 표시 간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이중등록,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1번 이중등록 금지, 129페이지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둘 다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오늘 1월 14일입니까? 1월 14일 이천시에 등록을 하고 1월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오늘 등록을 하고 등록증 받고 1월 15일 날 광주시에 가서 이중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장은 바로 이중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심사를 합니다. 아까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로 통보한다고 했죠. 협회에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등록 안 해주고 반려하고, 안 돼 있다고 하면 등록해 준다고요. 그럼 광주시장은 등록해 준다, 반려한다, 뭐냐고 이 문제에서. 이중등록 해준다, 반려한다. 이중등록 해줍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고 했잖아요. 협회 전화해서 물어보면 광주시장이 이천시에서 2월 10일까지 통보한다고요. 아니 통보가 안 가가지고 아무 이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중등록 해줍니다. 그러나 1월 15일이 아니고 만약 2월 15일이라면 이제 안 해주겠죠.
아까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프린터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잖아요. 아니 다음 달 10일이 안 됐으니까 이런 거는 모르니까 해준다고요. 알면 안 해줄 텐데. 그 이중등록은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이중등록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람 없으니까 이중등록은 우리나라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행정력 낭비할까봐 아예 못하도록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해도 안 해줍니다. 다음 달 10일이 넘어버리면. 그럼 이중소속은 양다리 걸치는 거, 동시에 두 군데 근무하는 거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죠. 오전에는 A 사무소 근무하고 오후에 B 사무소 근무하고 이런 거, 또는 자기가 개업해가지고 있으면서 남 밑에 직원으로 취직하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게 이중소속입니다. 이중소속은 뭐 간혹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이중소속, 이거 이중소속인지 좀 봐주세요 하고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저한테 수업 들어서 합격했는데 남자분이 연락 왔는데 자기는 지금 3년 동안 중개업을 했대요. 그 실장도 있어요. 근데 여친이 이번에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했는데 가서 도와주고 있대. 몇 달 동안 도와주는데 명함을 실장이라고 새겨가지고 근무하고 있던데 혹시 민원이 제기되면 이거 이중소속이 될 여지가 있는지요 묻던데, 명함까지 있으니까 이중소속 될 가능성이 있죠. 그 제가 왜 명함을 새겼냐, 명함 없으면 적발되면 그 여친 사무소에 놀러 왔는데요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했더니만 손님한테 브리핑 설명하려면 먼저 명함을 줘야 된대요. 그래야 공신력이 있잖아요. 명함을 주고 설명해야. 그 명함을 주는데 나무 사무소 대표라는 명함을 주면서 여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게 웃기잖아요. 다른 사무소 명함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장이라는 명함을 새겼다더라고요. 민원만 제기 안 되면, 적발만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속인 거 나중에 다 적발돼요. 보니까 결국 진실은 다 드러나는 걸로 전제하고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중소속 안 됩니다. 적발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중등록, 이중소속 안 된다. 이중등록하면 등록을 2번, 3번 해버리면 자격증 여러분 딸 필요 없잖아요. 한 사람이 등록 여러 번 해가지고 그거 빌려서 하면 되겠죠. 몸이 하나기 때문에 이중등록, 삼중등록 하면 그 동시에 다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등록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대여 130페이지.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입니다. 양도대여. 빌려줘도 안 되고 빌려서도 안 됩니다.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모두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31페이지 메뉴에 보면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의 131페이지 실효라고 되어 있는데, 실효는 일본식 한자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효력상실입니다. 자, 어쨌든 실효, 효력상실 같은 말이라고요. 1번 개인 사망, 법인 해산, 2번 폐업신고, 132페이지 3번 등록 취소 처분이 등록 효력상실입니다. 132페이지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이 맨 밑에 양가로 1번 원시적 무등록, 133페이지 후발적 무등록이 있네요.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무등록 중개업은 태생적, 원시적, 태생적, 원시적, 원초적 무등록, 아예 자격증도 따지도 않고 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이 좀 전에 뭐가 있었어요? 후발적.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법인 해산되는 경우,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된 경우, 이게 후발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후발적 무등록 모두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등록 중개업자가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는데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이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소개했으면 이 매매 계약은 효력 있다 없다? 있다고 적어놨잖아요. 유효. 여기 적어놨네요. 유효. 효력은 있다. 단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을 뿐이다.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요건입니다. 적법요건. 처벌만 받을 뿐이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 133페이지 3번 무등록업자가 행한 계약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맨 뒤에 유효하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 보수 청구는 할 수 없다. 무등록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자는. 근데 업자가 아니고, 업자라는 건 뭡니까? 직업을 하는 사람이죠.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를 한두 번 알선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업으로, 직업으로 한 게 아니라면. 제가 1년에 한 건 소개하고 몇백만 원 받았다고 처벌받지는 않는다고요.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133 맨 밑에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제5절. 자, 지금까지 한 게 시험에 두 문제는 출제되겠네요. 등록 절차 한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사무소 명칭 표시, 그 다음에 표시 광고, 이런 것들 최근에, 이게 최근이 아니고 2020년 8월 21일 날 신설됐기 때문에 최근에 신설됐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허위 매물 올린 게 크다고 본 거예요. 어쨌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대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래서 신설됐기 때문에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두 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 등록의 결격 사유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거기에 법제 10조 1항을 보니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2호까지 밑에 12번 밑에 동그라미 2번 제1항 제1호 11호부터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밑줄 치시고요. 3항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뭐라고 부른다. 가로 안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 형광펜으로 좀 등자 색칠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책 제목에는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법조문에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법 10조가. 그러나 사실상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고요.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결격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개업공개사가 개업이고요.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은 취업이죠. 개업 취직도 못하는 사유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12가지가 있습니다. 자, 136페이지 결격사유 취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2번 등록관청의 결격사유 조회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죠.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조회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136페이지 결격사유 내용이 있는데요. 결격사유 내용. 자, 어떤 게 결격사유냐? (12가지) 조금 전에 그 앞에 법조문에 보면 12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135페이지 그 1번부터 12번까지 요 순서대로 하겠다고 제가 강의를 앞에 또 안에 그 책 있는 순서는 요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그 순서가 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아니니까. 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공 등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결격사유입니다.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에
모든 자격증의 결격 사유가 지금 각각 다 다릅니다. 법무사, 변호사 다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일원화 시킨다는 방침이에요. 근데 아직은 일원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각종 자격증마다 결격 사유가 다 다릅니다. 자, 우리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는 첫 번째, 미성년자는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만 19세죠.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나이도 지금 법마다 각각 다 달라요. 민법에서는 만 19세인데 청소년 뭐 보호법 이런데 술 먹고 담배 피는 건 아마 18세인가 그럴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나이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뭐 정당 가입은 16살부터 가능하다 하고요. 국회의원 출마 피선거권도 아마 18세부터 가능하도록 바꿀 모양이던데요. 법마다 다 다르다고요. 또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죠. 14세 미만인 자는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처벌 안 받잖아요. 그 요즘 애들이 나 촉법 소년이다 어쩔래 이러면서 죽여볼까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무서워서. 미국 가도 그렇더라고. 미국 애들 13cm 12cm 덩치가 크니까 이게 어른인지 애인지 얼굴만 보고는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요즘 좀 그렇죠. 한 13세 만 13세면 덩치 엄청 크다고요. 160cm 다 넘는다고. 여자들이 더 빨리 크죠.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이때는 여자분들이 더 빨리 크죠. 남자보다.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그런 거 초등학생인데 어른이다 성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속였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 유혹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촉법소년들 그 처벌도 안 받는다고 13세까지는 위반해도. 자, 어쨌든 미성년자인데 이 미성년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따라서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137페이지 맨 위에 민법상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거나 민법에서는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죠. 그 다음에 부모 동의받아도 근무 못한다. 오직 뭐 해야 된다?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부모 동의받아도 중개업소에 근무 못하고요. 혼인을 해도 근무 못한다고요. 민법에서는 부모 동의받거나 혼인하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죠. 편의점에는 부모 동의받으면 근무해도 돼요. 24시간 편의점에는. 근데 중개업소는 근무 못해요. 그 민법에서 이 미성년자 제도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고요. 제한능력자 제도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미성년자를 중개사무소에 근무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뢰인들 보호하려고 미성년자 근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술집에 미성년자 근무 못하게 하는 거는 미성년자 보호하려는 거고 중개사무소에 근무 못하도록 하는 거는 미성년자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재산권 즉 의뢰인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137페이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양가로 2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결론은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다.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이게 민법 9조에서 피특정 후견인은 민법 14조 2에 있는데요. 민법이 103조부터 시험 범위잖아요. 민법 시험 범위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험에 어떤 게 피특정 후견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결론만 나온다고요. 근데 피특정 후견인은 민법 9조에 보면 어쨌든 피특정 후견인 피 한자를 적어보면 피특정 후견인이 아니라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민법은 한자를 좀 알면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후견인이 뭡니까? 뒤후자 바라볼 견자 사람인자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인데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이 이런 뜻입니다. 후견인.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이 성년후견인이고, 피성년후견인, 이게 오더이자 가죽 피자, 가죽에 옷을 입혀서 보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년으로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입니다. 그 피성년후견인의 요건은 민법의 구조에 보면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피한정후견인은 지속적으로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시험에 피성년후견인이지만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에서 벗어난다. X죠.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 결정, 이게 다 재판의 종류죠. 판결이. 피한정후견인은 한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 지속적으로 이 말이 빠졌다고요. 오락가락 한다는 이야기, 때로는 멀쩡하다가 때로는 정신 나갔다가 치매한 자, 이런 사람이 피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롯데 신격호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피한정후견인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 여친한테 다 줄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달라고 하면 뭐 정신없을 때 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한정후견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알츠하이머 그 부인이 앓고 있는데 남편이 하루만 부인보다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너도 딱 하루만 더 살고 내 죽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죽어라 그러더라고요. 정신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남편도 못 알아보고 피한정후견인. 그러다가 또 오늘 나는 또 알아보고 이래요. 오락가락 한 사람이 무조건 정신 오락가락 한다고 피한정후견인이 아니라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보통은 심판을 청구 안 하잖아요. 재산 없고 하면 재산 많은 사람이야 재산 잘못 처분할까 봐 이런 걸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재산 많으면 골치 아파요. 나이 먹어가지고 다 써야지. 저도 아들이 재산 얼마 있는지 자꾸 물어봐요. 없다 하니까 돈 안 벌고 뭐 했어요 이때까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아침 일찍 전화했더니만 아침 일찍 전화하지 말고 문자로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와, 앉아. 그래서 참 내가 눈물이 다 날라 하더라고. 이거 빨리 자식한테 정 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자로 미안하다 너무 아침 일찍 전화해서 다음부터 조심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보내서.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 글자 적어가지고 왔더라고요. 돈 많으면 돈 안 주면 맞아 죽고 돈 없으면 돈 뭐 이때까지 뭐 했냐고 또 혼나요. 돈도 안 벌고 뭐 했냐고. 자, 피특정후견인 결격사유 아닙니다. 특정 사무에 대해서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 우리 책에는 아예 적어놓지도 않았죠. 있어요. 4번에 있어요. 4번 피특정후견인 밑줄 그 시험에 2번 나왔어요. 피특정후견인은 아니라고요. 결격사유 아니라고 돼 있죠. 4번에 아니다는 거 결론만 기억하면 돼. 결론은 그냥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고 벗어나려면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다. 이렇게 결론만 기억하면 돼. 이게 민법 구조에 있기 때문에 민법 구조부터 14조 2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민법 시험 범위도. 자, 그 다음에 지금 1번, 2번은 민법이고요. 그 다음에 파산선고, 이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산선고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뭐 채무 회생 인가 신청을 했는데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아닙니다. 파산선고라는 말 들어가야 결격사유라고요. 빚잔치죠. 빚잔치. 우리 동네 말로는 빚잔치 해가지고 자기도 망해놓고 남한테 내가 부자 만들어줄게 소개할게 이렇게 할 자격 없다는 얘기. 자기도 망해놓고. 그래서 파산 선고받은 자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벗어나려면 복권 결정.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복권은 뭐 당연 복권이 있고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는데 시험에 그런 거 안 나왔고 그냥 복권이 되면 됩니다. 시험에는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신청만 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 결정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그래서 137페이지 파산 선고까지 받고요. 138페이지 수형자 쉽게 말하면 수 받을 숫자 형을 받고 있는 자 이 말이죠.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 뭐 쉽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 받을 숫자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을 수형자라고 합니다. 그 수형자들은 이게 명찰 달고 있죠. 수형번호. 그 교도소에서는 132번 이렇게 불러요. 이름 안 부르고 이게 차고 있어요. 저도 명찰 그래서 달고 있잖아요. 저는 수형번호가 아니고 제 이름 모르는 사람 이름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돼. 누구한테 수업 들은지 나중에 저한테 들었다고 하면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어. 나중에 해답에 나가서 제가 뭐 제가가 아니라 여기 다 강의하는 분들 다 20년 이상 학원가에 이게 강사 신규 진입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돈이 되면 서로 들으려고 하겠죠. 유능한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게 지금 학원이 다 사양 산업이잖아요. 학원 원장님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25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 강사료는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몇백 명씩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학원에 특강하면 400명씩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래 가지고 임대료 내고 강사료 주고 이러면 원장님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돈을 많이 써야 합격을 하셔요. 뭐 책 사라고 하면 사고. 근데 요즘은 책도 안 사더라고. 전부 다 그냥 그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안 하고도 합격할 수는 있지만 확률은 그만큼 떨어져요. 책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책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제 젊어지면 전자서적 이런 걸 출판할 가능성도 있어요. 앞으로는 먼 훗날은. 자, 그 138페이지 수형자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